흘러간 자리에 다양한 무늬를 띤 삶의 흔적을 읽어가는 앤틱 산책의 시간입니다. 때로 상처가 있는 브로큰 앤틱 아이템이지만 뻔하게 감싸주는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예술원이 담긴 자기의 그림들과 대면할 때면 일상의 자아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깊은 내면으로 떨고 있는 또 다른 자아를 마주합니다. 잊고 있었던 모습과 잃어버렸던 꿈들이 작품 속에서 되살아납니다. 작은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소환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브로큰 리스토링입니다. 앤틱 세라믹을 대할 때 우리의 흔한 반응들은 아마도 이럴 것 같습니다. 참 예쁘다. 어디 공방에서 생산된 걸까? 레어하고 귀한 거라는데 집에 드리고 싶다. 그리고 생산 시기는 언제고 유명한 공방인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애정템인지 얼마나 지명도가 높은 작가인지 소장 가치는 있는지 아울러 상태는 좋을까 어디 흠은 없을까 등 아이템의 외적인 요소와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선택을 할지 말지를 무척 고심하다가 마침내 결정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술적 감상의 대상으로서의 앤틱 작품을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그려져 있고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으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작품이 불러오는 감정이 우리들의 삶과 자아에 대해 어떤 특별한 인식과 깨달음을 주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작품을 대면에 바라보고 감상하며 삶과 공명할 수 있는 여지를 묻는 작품과의 소통으로서의 앤틱 산책입니다. 첫 출발은 모두 시선이 닿는 같은 지점에서 시작되지만 공감하고 이해하는 지점은 감상하는 이마다 서로 다른 종착점에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앤틱 작품과 함께 감상의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함께 감상할 작품들은 모두 로얄 우스터 황금세대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로얄 우스터 작가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 주제에 깊이 몰입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해리 데이비스의 하일랜드 양 풍경 베이스, 해리 스틴톤의 하일랜드 캐틀 풍경 접시, 제임스 스틴톤의 무어랜드 게임버드 풍경 접시, 그리고 월터 파월의 마쉬랜드 플라밍고 풍경 접시, 마지막으로 월터 세즈리의 이탈리아 네이트 레이크사이드 가든 풍경 보울입니다. 모든 작품은 풍경을 주제로 하지만 주목할 점은 그 풍경 속에 구현된 공간의 특징과 그 안에 등장하는 생명체입니다. 로얄 우스터 작가들은 특정 공간과 그 안에 놓인 대상의 관계성에 주목합니다. 안개 낀 하일랜드를 배경으로 한 양들과 소, 황량하고 거친 무어랜드의 게임버드, 몽환적인 분위기 속 마쉬랜드의 플라밍고, 매혹적인 에메랄드빛 호숫가의 환상적인 정원에 등장한 신화적 인물. 이들 작품들에 다가가기 위한 여정의 첫걸음은 바로 풍경이 놓인 공간과 그곳에 등장한 대상들이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림에서 공간을 단지 장소로만 이해한다면 깊고 내밀한 감상의 숲길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들 풍경에서 공간은 단순히 그림의 배경으로만 자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의 의미를 구축하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구체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개념들을 상징화해주는 주제를 구성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해리 데이비스와 해리 스틴톤이 이끌고 들어온 공간은 안개 낀 하일랜드입니다. 이들 풍경에서 핵심은 안개입니다. 스코틀랜드 최북쪽 하일랜드에는 세월에 침식된 험준한 고산과 거칠고 황량한 들판, 사람의 발길이 끊긴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닿지 않고 단지 시간과 자연이 형성해 놓은 원시의 공간입니다. 그곳으로 낮게 깔려있는 안개는 하일랜드의 이런 분위기와 정서를 시각적으로 강화시킵니다. 마치 은회색 빛의 안개 옷을 입고 있는 듯 하일랜드는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고 흐르는 시간마저 일순간 정지합니다. 어슴푸레하게 아른거리는 빛의 파동은 풍경의 공간을 무한하게 풀어헤쳐 놓습니다.
뚜렷한 윤곽선은 힘을 잃어버리고 대신 부드럽고 섬세하게 미미한 색조와 명암의 차이로 풍경은 끝모를 의미를 읊어주는 한편의 시가 됩니다. 안개 낀 하일랜드에 이름 붙여보기를 미스티시즘이라 했습니다. 원시의 신비로 채워진 풍경입니다. 안개로 공간의 깊이가 지워지고 시야의 경계가 흐려지기 때문에 그곳에 등장한 생명들은 특정한 위치에 있는 존재라기보다 풍경에 흡수된 존재입니다. 하늘 먼 곳 저 산 아래로 내려오는 안개 속에 가던 길을 멈추고 서 있는 소. 힘겹게 세월을 짊어지고 온 굳은 어깨와 투박한 다리, 거친 바람에 굽히지 않는 소의 뿔, 비에 젖어 눌러붙은 가죽, 젖은 안개에 둘러싸인 소들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그리운 얼굴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간의 강가 어딘가에서 침묵 속에 말을 걸어오는 아버지의 음성이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하일랜드의 미스티시즘은 공간의 경계가 지워지고 먼 것과 가까운 것이 뒤섞입니다. 시각적 감각이 흐려지니 시간의 흐름도 모호해집니다. 그려진 풍경이 고대 켈트족이 밟고 다녔던 곳인지 아니면 그 이전 사람이 살지 않았던 어느 전설 속의 공간인지 안개처럼 흐려집니다. 단지 정적과 기억의 흔적만이 있습니다. 풍경은 정지된 시간 속 고요의 늪에 빠집니다. 그런데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그곳에서 마치 내게로 걸어오는 양같이 양들은 먼 산 아래 안개에 젖은 들판에 환하게 피어있는 베레더의 잔잔한 미소를 바라봅니다. 닮은 모진 바람과 먹구름이 몰려오다가도 안개 사이로 비치는 한 줌의 햇살에 웃을 수 있는 오늘 하루와 닮았다고 말합니다. 빛과 어둠이 쉴 새 없이 교차하고 뒤엉키는 안개 속 삶이 어쩌면 빛과 어둠을 나누기보다는 함께하는 것이라고 양의 속삭임이 종소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오늘 풍경은 마치 멀어져 있던 양들이 더 가깝게 다가와 시작을 꿈꾸는 자들에게 늦지 않았다고 응원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가장 영국적인 자연 풍경인 헤더가 핀 무어랜드와 그곳에 서식하는 붉은 뇌조들이 전하는 삶의 이야기는 어떠할까요? 무어랜드는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고원지대의 구릉지대로 바람이 많이 불고 거칠며 척박한 황무지입니다. 토양이 산성이어서 나무는 자랄 수 없지만 대신 관목과 이끼, 지유류로 식생을 이루는 넓게 개방된 자연 공간입니다. 무어는 바람이 많고 습하며 잦은 안개로 인해 황량하고 고독한 공간입니다. 요크셔 무어를 배경으로 한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에서 무어는 이처럼 자주 묘사됩니다. 나는 종종 워더링 하이츠의 언덕을 찾아갔다. 나는 무어의 외딴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들판은 황량했고 가시덤불과 헤더가 울퉁불퉁하게 자라나 있는 곳이었다. 바람은 거칠고 어디를 봐도 인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이곳의 냉혹함과 고독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듯했다. 그런데 이런 거칠고 외로운 풍경 속에 동일한 삶의 공간을 공유하는 생명체들이 등장합니다. 제임스 스틴턴은 황무지와 같은 척박한 무어랜드에 지천으로 피어있는 헤더들의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 붉은 뇌조들을 그려놓았습니다. 고산지대의 키 작은 관목인 헤더는 조밀하게 군락을 이루기 때문에 여름철 꽃이 필 때면 삭막하고 황량한 무어를 분홍빛으로 물들입니다. 그리고 지면에 닿아 있는 낮은 헤더 군락은 은폐에 효과적이어서 붉은 뇌조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은신처와 보금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만개한 핑크빛 헤더들 사이에서 한여름의 따뜻함을 즐기고 있을까요? 제법 자란 새끼 뇌조와 함께 있는 어미 뇌조, 고개를 쳐들고 먼 하늘을 바라보는 어미 뇌조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어슴푸레하게 처리된 저 멀리 고산들 사이로 떼를 지어 날아가는 새의 무리가 아스라이 멀어져 갑니다.
날개는 가졌지만 멀리 날지 못하는 뇌조의 눈빛이 무척이나 애잔하고 서글퍼 보입니다. 구름 사이를 헤치며 높고 험한 산들을 가볍게 비행하는 철새들의 자유로운 날갯짓은 뇌조에게는 이루지 못한 꿈일 듯합니다. 냉정하고 거칠고 고독한 현실의 공간인 무어랜드는 현실의 무게 때문에 비상할 수 없는 자가 느끼는 격정과 고통이 몰아치는 폭풍의 언덕입니다. 하지만 작품은 휘몰아치는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잃어버릴 수 없는 우리들의 꿈을 바라보게 합니다. 접시는 척박한 황무지인 그곳에 깊게 뿌리내린 생명들이 내쉬는 숨결과 서로 부비는 몸부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칠고 고독한 환경에 서식하며 생존하는 작은 생명들에 주목합니다. 냉혹한 현실이 주는 아쉬움과 절망 속에서 움터나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잠재된 갈망을 들추어내며 언젠가 나도 날 수 있어라고 되뇌는 꿈을 찾는 자아를 만나게 합니다. 이번에는 헤들리 공방 출신의 실력 있는 작가 월터 파월의 작품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습하고 적막한 새벽 호수, 허공에 물 입자들이 안개옷을 입었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새벽 안개는 과거와 현재를 하나 되게 하며 꿈과 현실이 넘나드는 고요와 적막의 늪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세상을 신비로 물들이는 플라밍고들이 물살을 가르며 걸어 나옵니다. 아름답고 유연한 곡선의 고고한 목, 가느다랗고 긴 다리, 불사조의 날개로 비유되는 분홍의 깃털. 플라밍고는 불꽃과 동일한 어원을 지닌 새랍니다. 보는 이의 심장을 태워버릴 듯 신비하고 황홀한 자태입니다. 플라밍고가 군집을 이루며 서식하는 곳은 호수라기보다는 습지입니다. 생태계의 보고라는 습지는 물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식물과 동물이 공존하며 바다와 육지가 이어지고 하늘의 비와 땅 깊숙한 지하수가 서로 몸을 섞는 곳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생태적 리듬에 따라 습지는 다소 물질서하게 보일 뿐이지 분명히 범할 수 없는 신비로운 운행과 기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 위를 딛고 서 있는 홍학 너머로 나무들의 잔상이 보입니다. 은막 뒤로 비춰진 새벽빛과 나무의 그림자가 만나 생성된 은회색 실루엣은 깊고도 오묘한 정서적 교감을 시도합니다. 한치의 미동도 없이 숨죽이며 빠져드는 이런 고요한 세상에 바람의 그림자처럼 서 있는 이 나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매양 풍습에 얽힌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면 천년의 세월과 함께하는 향나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천년 전 우리 조상들은 천년 묵은 향나무 토막을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묻었습니다. 향나무가 묻힌 이 아름답고 맑은 호수를 향호라 했었습니다. 향호는 사람들이 바다자리 호수 또는 석호라 불렀던 습지입니다. 석호를 영어로 옮기면 라군이고 라군은 플라밍고의 대표적인 서식지입니다. 다시 천년이 흐른 뒤 세상에 좋은 일이 생길 때 향호에 묻어둔 침향에서 신비한 빛이 비쳤습니다. 사람들은 이 침향을 거두어 향불을 만들어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월터 파월은 천년의 시간대로 흐르는 향호의 신비를 알았을까요? 향나무 한 조각을 품고 천년을 기다리는 향나무 숲의 바다자리 호수. 희미한 새벽빛이 밝아오자 물 한 개는 향불처럼 피어오릅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하늘에 닿을 때 흐르는 시간은 멈추고 모든 자연이 영원의 숨결을 내쉬며 하늘과 호수를 연결하는 미지의 문이 열립니다. 그곳에서 서서히 걸어 나오는 플라밍고. 천년의 세월을 넘어 모든 이의 마음에 타오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월터 세즈리의 후반기 작품 세계를 지배했던 이탈리아 네이트 레이크사이드 가든 풍경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구도와 비례해서 화면 전체를 지배하는 화려한 색채에 이르기까지 세즈리의 정원 풍경은 앞의 작품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석조 기둥은 그림의 전체적인 균형과 구도를 지탱해 줍니다. 푸른 녹지 위에 초록 이파리와 들풀, 화사하게 만발한 붉은 장미들은 신화 속 비너스의 정원을 연상하게 합니다. 정원 너머로는 신비로운 에메랄드빛 호수가 보이고 만년설로 덮인 가파른 산들은 첩첩이 호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유와 평온함 속에 낭만주의적 감성이 자리한 이탈리안 정원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정원은 이상화된 자연의 낙원이었습니다. 암울한 중세를 벗어난 인간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에서 삶의 이상향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진 풍경을 감상하는 취향의 시대적 유행이 되었고, 자연과의 생태적 교감이 자리한 그 공간에서 사람들은 묵상과 사색을 즐겼습니다. 자연과 경관을 탐색하는 경험으로서 정원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고, 정원은 감성적 직관과 창조적 영감을 이끌어내는 시대정신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정원은 그냥 지나치는 길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일상에서 얻지 못한 삶의 신비가 상기되고 색다르고 풍성한 정서적 교감이 샘물처럼 솟구칩니다. 자연의 경관을 탐색하며 깊은 사유의 공간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월터 세즈리의 이 아름다운 접시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예술가의 시선이 머뭅니다. 실제와 상상이 감각적으로 교차하며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감정과 정서적 소통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구나 시인이 되게 하고 화가의 꿈을 꾸게 합니다. 허리를 숙이고 정원에 논이 있는 흰색 비둘기와 교감하는 그림 속 소녀를 주목해 봅니다. 이 인물은 사람의 초상이라기보다는 그려진 풍경의 의미를 던져주는 상징적 존재로 읽힙니다. 자연의 화신일까요? 신화 속 여신일까요? 아니면 월터 세즈리의 영혼일까요? 혹은 이 그림을 감상하는 자의 내면에 자리한 우리 자신일까요?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우리 내면에 자리한 갈망을 의인화해 놓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중에 우리도 저 정원의 한가운데 서서 풍경을 이루는 세상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로얄 오스터 작품들과 함께 걸어본 앤틱 산책이었습니다. 감상은 작품만 보는 행위가 아니라 작품을 통해 자기 내면을 비춰보는 경험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몫은 보는 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영역일 듯합니다. 감사합니다.